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부동산 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상영입니다. 제가 뭐 한국 리츠와 이제 미국 리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리츠의 자금 조달이 주제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에는 자금 조달의 비법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은 시가총액도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이렇게 실제로 종목들 열어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대출도 받고, 금리도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아쉽게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법은 없더라. 비법은 없고, 한국 리츠 시장 또 충분히 자금 조달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이슈의 정의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자금 조달 이슈의 핵심은 환경 변화, 결국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전략의 변화 필요성이 생긴 거다.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리츠의 자금 조달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자금 조달 방법이 문제냐. 리츠 시장이 커진 지 얼마 안 돼서 AMC들이 자금 조달을 좀 잘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레버리지 전략 이런 것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파이낸싱이 한꺼번에 막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 그런데 뭐 사실 한 2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신다면 그때 뭐 한 1년 만기로 뭐 고정금리로 그냥 했다라고 해서 그거가 뭐 나중에 너 이거 정말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좀 급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 조달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위에 이제 자산 매각부터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금 조달하면은 일단 뭐 아무래도 대출 리파이낸싱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제 가장 1차적일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물시장 플레이어분들은 자금 조달을 자산 매각으로 연결시키실 수 없으실 건데 리츠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서 일단 그 매각한 자산에 껴있는 부채들이 자동으로 디레버리징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에쿼티가 있고 차익은 배당을 하고 그 에쿼티로 다른 대출을 또 디레버리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산 매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번으로 고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발행, 그다음에 유상증자와 같이 이제 에쿼티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부 회사채, 그다음 그냥 회사채, 전단채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볼빙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냥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그럼 저도 이거 재작년까지만 해도 와 미국 리츠는 이런 거 하는구나. 근데 SK 리츠도 300억 신용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례로만 본다면 미국에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게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저희 금리 리파이낸싱 시작되고 이거 우려 시작된 게 이제 한 1년 됐는데요. 1년 만에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금 조달의 방법 측면에서는 국내 리츠가 충분히 다 보여줬고 다만 이 자금 조달 이슈가 크게 나타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용 전략, 레버리지 전략과 훨씬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실물을 뭐 매입 매각하거나 아니면 리츠를 운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당량의 주가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회장님이 방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좀 이 시각화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미국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고요. 오른쪽이 한국 기준금리랑 국고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SVB 사태의 핵심은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걸 몰라서 국채 평가손이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자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왜 상장 시장에서 지금 리츠만 왜 이렇게 못 오른, 저도 실제로 세미나 다니다 보면 리츠 왜 이렇게 못 오르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 한편에는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진 기초 자산의 자본 환원율이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보시면 미국 캡레이트 추이 보시면요, 뭐 미국은 오피스 뭐 안 좋은 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실 거고, 멀티패밀리가 어쨌든 전통적으로 캡레이트 가장 낮았는데. 뭐, 멀티패밀리도 지금 그냥 저기서 대충 눈대중으로 캡레이트 올라간 것만큼 자산 가격 하락했다고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갔죠. 엄청나게 내려갔고, 거기에 레버리지 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에쿼티가 지금 이 순간, 본다면 에쿼티 굉장히 많이 깎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한국 오피스 캡레이트입니다. 한국 오피스 캡레이트는 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 강남에서 평당 5천을 넘게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오피스 시장인데, 뭐 그거는 어쨌든 실물 시장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환경 변화의 핵심은 굉장히 캡레이트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은 안 떨어지잖아요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왜 이렇게 실물 오피스 시장은 좋은데 리츠 시장은 안 좋아요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언젠간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실물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펀더멘털만 좋으면 어김없이 롤오버 해야죠. 롤오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자산 괜찮으면 추가 에쿼티 부어서라도 이자 비용 내야죠.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팝니까? 근데 리츠 시장은 어떠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른다는 소문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거꾸로 보면 내려간다는 소문만 들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런 그림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리츠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LTV 비율이나 이런 것들 세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리파이낸싱을 잘 하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를 뭐 예상하고 우리가 만기를 길게 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리치 씨는 부동산의 전문가지 금리의 전문가가 아니고 매크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LTV 비율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부채의 단존 만기를 굉장히 분산을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채권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그냥 채권을 사야죠. 금리 보고 리츠 투자를 할 거라면. 근데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저희 리츠는 좀 덜 떨어집니다. 이런 주가를, 그런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잔존 만기 같은 거를 좀 분산을 해놔서 금리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의 배당은 일정 비율 나갈 수 있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리츠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배당이 컷될 거라는 우려, 기초 자산이 가격이 꺾일 거라는 우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다들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점점 다들 이제 리파이낸싱 하면 그 배당이 얼마나 깎이지? 이런 관심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요번에 금리 얼마에 받아왔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국내 리츠와 미국 리츠 주가입니다. 그냥 전체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리츠 그 시장 굉장히 크지만 그쪽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작년 한 해 내내 제 예상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세미나 하면서도 좀 깜짝깜짝해서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떨어졌죠. 작년에 한 5월, 6월까지 괜찮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크게 갖고 온 이유는
이 차트, 이 두 개의 차트가 어쩌면, 정말, 최대 리츠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는 별 수가 없더라라는 게, 주가로도 그냥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섹터별로인데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국내 리츠는 그냥 상장 이후 총 수익률로 놔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거는 그 국내 리츠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상장한 지 다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어봐야 4, 5년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떨어졌냐.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섹터입니다. 섹터인데 21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 대비해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좋으니까 섹터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도 많이 빠졌고, 주택시장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게 미국 리츠 고점이요. 21년 말입니다. 되게 우연히도. 그래서, 주택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숙박 리조트는, 코로나 이후로 반등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좀 덜 빠진 이런 그림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나 섹터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롯데리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른쪽 상단 차트 보시면요. 이게 22년 2분기 말에 롯데리츠의 부채 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조금 잘못 그었는데 아마 저때 가중평균금리가 2%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딱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올해 됐을 때 5.05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변동도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변하는데 그래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가 300bp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 최대 163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106원, 108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당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에 좀 아쉬운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작년 7월부터 그때 롯데리츠 리파이낸싱 할 때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리츠 시장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다른 리츠 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리파이낸싱은 언젠가는 올 거고, 근데 금리는 너무나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롯데리츠 어떻게 하다가 다들 관심이었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리파이낸싱 했을 때 금리를 들었을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실물 시장 대비해서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물 제 체감상으로 오피스 시장 선순위 대출보다 50bp에서 100bp를 늘 싸게 받아왔거든요. 이건 리테일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금 조달 측면에서 한국 리츠가 어땠냐라고 해서 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서울 오피스는 가장 안전자산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기 선순위 대출보다 낮게 받아오면 그것도 마트 자산을 가지고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롯데리츠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아마 한 3, 4천억 정도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그걸 두 트렌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한토증권 WM 통해서 리테일에 풀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다양한 방법을 잘 구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담보부 회사채 이런 식으로 찍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상장된 큰 시장들 대비해서 큰 회사들 대비해서는 신용등급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담보부 회사채 그것도 한 띄역 사거리에 있는 강남백화점 담보로 찍고 리테일을 풀면 잘 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SK리츠입니다. SK리츠는 작년에 한 2분기, 3분기에 롯데리츠가 굉장히 세련된 걸 보여줬다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SK리츠는 한국 리츠가 자금 조달을 어디까지 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 쓸 수 있는가를 사실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고 자산 편입해가지고 담보대출 5.07 저거 레고랜드 사태 떠지고 나서기 때문에 저때 5.07의 선순위 대출 받아올 수 있는 플레이어들 없었습니다. 실물 시장에. 근데 5.07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에코티를 원래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증자가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그래서 무보증 회사채 전단채 끊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전환사채로 좀 풀고 아직도 좀 풀어야 될 금액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용도출도 중간에 한 300억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측면에서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종목 세미나 하는 그 장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 뭐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찍고, 그 다음에 한 금방 다시 찍게 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찍게 돼서 그거 다시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잘했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받아간 투자자들도 괜찮다. 여기 나와 계신 이지스타에서 운영도 받아갔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도 받아갔고,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을 잘 설득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금 조달 결론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금리형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딱 보면 엄청 매력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차트인데요. 국채 잔존만기, 그래서 고점일 때가 8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리츠 전체의 가중평균 만기가 88개월. 엄청 길죠. 엄청 길고, 그리고 이제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3.2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점이 3.2까지 내려갔고, 지금 장기 부채도 3.58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금리도 3.8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이게 제가 10년물 금리랑 한번 보면 한 4분기 정도 레깅이 됩니다. 4분기가 레깅이 돼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영향은 똑같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무보증 사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7, 80%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일단은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대형화됐습니다. 대형화돼서 지금 뭐 프로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코스피 들어오면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가 좀 다르다. 그리고 근데 우리도 굉장히 무보증 사채 이제는 좀 별거 아니게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하단 차트입니다. 증자 및 신규 상장 어땠냐? 그랬을 때 22년도에 상장 없었고요. 그다음 증자도 어쨌든 21년 대비해서 좀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도 주가 좋을 때 증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뭐 이제 와서는 좀 듭니다. 왜냐면 그게 뭐 꼭 주가가 좋을 때 증자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원래 상당 시장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 때 증자를 하는 거고요. 상당 시장에서 더 낮게 평가받을 때는 잠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증자 덜 했고요. 21년도에 리츠 주가 사상 최고로 좋았으니까 증자 많이 했고요. 22년도에 다시 줄어들었고요. 요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츠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기 회색이 ATM 인슈런스에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통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통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냥 개별 종목의 이제 부채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2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스턴 프로퍼티랑 SL 그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피스 리츠고요. 보스턴 프로퍼티는 게이트웨이 도시들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안 좋은 도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SL 그린은 뉴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최근에 이제 IR 자료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유동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캐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늘색이, 여기는, 리볼빙 크레딧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돈은, 3.2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제 캐시로 갖고 있고, 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3.1빌리언이 갑자기,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리파이낸싱을 안 했고, 지금 뭐, 오피스 워낙, 미국 안 좋기 때문에, 아무도 리파이낸싱 해주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저 정도 금액, 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리파이낸싱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 저희 리치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이제 좀 다르다 생각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SL 그린입니다. 근데 SL 그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피스 업황은 사실은 미국 오피스 업황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았는데, 보시면 25년 만기가 좀 많고요. 27년 만기가 많습니다. 23년도에 만기 얼마 없죠. 24년도에는, 리볼빙 크레딧 소멸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만기가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금 업황도 좋지 않고, 주가도 좋지 않지만, 여기 이제 재무 상황을 열어봤을 때는, 요렇게 이제 좀 만기 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를 해놨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니치의 워너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좀 부채 현황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리츠를 갖고 왔는데, 만기가 이제 굉장히 잘 분산되었죠. 2033년까지 10년치 만기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2033년 이후에 만기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로 이제 빌려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평균 금리조차도 낮다. 근데 저거는 이제, 일단은 저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스라는 회사가 뭐 업황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누적된 크레딧도 굉장히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자본 시장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리츠는 저렇게 장기적으로 자본 조달 잘 하던데 라고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쿠팡이 왜 나스닥에 가서 60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0조 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장기로 무언가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 프로로시스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리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부채 현황이 좋을 것 같은,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자금 조달은 리츠 운용의 전부가 좀 엮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리츠 전반의 장기적인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 중에서는 실제로 만기도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리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리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요번에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향하면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리츠들 중에서도 약간 금리 상승 에 대비해서 현금 좀 유보하고 있는 리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리츠들이 배당 가능이 전부 배당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아쉬워서 질문을 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야지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 가능의 90%는 너무 빠듯하십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맡겼는데 90%는 무조건 배당하라고 하면은 요거는 너무 빠듯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열어줄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만기 분산 가장 교과서적인 레버리징 전략입니다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1년 후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의 확실하는데 운용력이 굳이 만기 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하면 할수록 좀 안정적인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신용등급 높게 받고 그다음에 그린본드 해가지고 금리 낮추고 이거는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이건 너무나 이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리츠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서 문제를 놓으냐 안 놓으냐 똑같다. 다시 말해서 리츠들이 받아오는 어떤 부채의 금리나 그런 방식 이런 거에선 저는 문제를 못 느낀다. 근데 주가에서 문제를 느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잘못 말하면 이게 이제 리츠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 지금 운영 수익률 있잖아요. 거의 2%도 안 보잖아요. 심지어 안 놔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산 매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리츠 시장의 어떤 투자의 저변이 아직 좀 넓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주주들 가치를 제고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리츠 AMC의 어떤 좀 장기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드러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핵심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